자, 바로 해볼게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아마 에피타이저 대신에 이걸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끝나요. 네, 끝났는데 제가 커리를 대강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제일 많이 신경 쓰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매였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EBS 현대시하고 고전시간 파트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끝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독서 부분 같은 경우 과제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설명도 했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료로 인해서 2023년 전부, 2022년 전부, 2021년까지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다니고 있는 학원들이 또 오픈 강좌 같은 게 있어서 독서는 봤던 것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학 특강 시작할 때부터 어머님들께는 엄매하고 문학을 다른 학원들이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시작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 엄매에서 드디어 요 두 파트를 할 거예요. EBS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개념. 자, 책 보면 알겠지만 개념이 어디 있냐면 이론 옆에 주관식 문제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안 봐요. 근데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1에서 16강까지 있는 게 적용입니다. 애들이 제일 열심히 푸는 거예요. 1, 2 의문, 3, 4 단어, 7, 8, 9 뭐 문장, 그 다음에 중세국어, 종합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애들이 또 되게 많이 안 푸는 게 뭐냐면 실전입니다. 이 실전은 뭐냐면 엄매 6문제랑 해서 11문제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자 이번 주에 이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개념과 실전 파트를 좀 볼 거예요. 이걸 좀 할 거고, 문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한 5작품 빼고는 다 끝내놓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달에 독서를 좀 넣어놨는데, 이때 독서가 좀 쉬웠거든요. 유료문건 나오고 아도르노 나오고 이런 건데 좀 쉬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괜찮은지도 2개 정도 풀면 아마 꽉꽉 채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자료에서 참, 그리고 오늘 나간 거 얘기 하나 할게요. 까먹기 전에. 오늘 뭐가 나갔냐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상상 모의고사. 그렇죠? 아마 받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상 모의고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2회분의 시험지가 나왔어요. 2회분의 시험지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걸 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뭐 저작권법 그런 건 모르겠고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를 보면 작년 수능이랑 정말 많이 비슷하게 됐어요. 정말 많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느낌 자체가 많이 비슷한데 1등급이 이래요. 85입니다. 전국 단위로 한 거겠죠? 2등급이 78, 3등급이 70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준 거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뿐만 아니라 독서 해설서까지 다 그냥 독서에서 넣어놨습니다.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푸니까 시간은 제긴 제대. 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78분 정도 세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순서대로 푸세요. 그리고 78분 다 됐다고 띠띠띠 소리가 나면 펜을 바꾸는 겁니다. 펜 색깔을 바꿔서 끝까지 풀어요. 그게 공부예요. 끝까지 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채점하고 내가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몇 분 이상 못 푼 것들 점수대는 나오겠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시간 다 됐다고 막 찍고 하는 건 진짜 실전에서 하는 거고요. 공부할 때는 내가 요만큼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고 가면 되는데, 자, 요거 잘 생각해. 85점, 78점이 등급이 이렇다는 건 다 풀어야지 등급이 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푼 것이 점수가 나오면 등급이 뜨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도 솔직히 풀어봤지만 귀찮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지문에 가보면 너무 귀찮을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특히 문제를 보면 정말로 평가원을 많이 의식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작년 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상상 두 번째 걸 드릴 건데, 상상이 두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솔직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수를 드릴까? 왜냐면 1등급이 83이거든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작년이 85였잖아. 86 정도였잖아요. 그보다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국 단위라 할지라도 모든 아이들이 상상을 푸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과제로.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 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 주는 제가 상상 이하 두 번째 거 하고 다른 거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를 하나 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쪽 한번 펴봐봐요. 오늘은 우리가 주고받고 할 거니까, 자, 제일 처음에 1쪽에 보면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개념이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할게요. EBS 업무 개념에서 언급됐던 건 2, 3년 안에 평가원이 반드시 건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쉽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최소 대입상이에요. 자, 최소 대입상이 뭔지 알죠? 좀 이따가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모음 얘기 한번 합시다. 자, 모음 얘기.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기본 모음자가 몇 글자입니까? 이건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훈민정음 제자 원리 나오고 알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에 완전히 들어온 거야. 기본 모음자 몇 글자예요? 기본 모음자 10자거든요. 자, 근데 이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실수하는 애들 은근히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자. 뭐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에, 위, 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단모음이지 기본 모음자가 아닙니다. 기본 모음자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게 기본 모음자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중세국어입니다. 자, 봐봐요. 중세국어에서 이거 내가 첫날인가 우리 같이 할 때 얘기해 준 겁니다. 수업할 때. 이거 좀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자, 우리가 세종께서 만든 이 훈민정음에서 천, 지, 인,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여기에서 오늘날 뭐만 안 쓰는 거야? 이 아래야만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모음자는 여기서 왔다고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자, 중세국어 단모음은 몇 개였다? 중세국어 단모음 몇 개? 7개예요. 7개. 여기까지. 요것만 중세의 단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중세국어 제자 원리에서 11글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글자를 빼버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기본 자음 10글자가 되고, 공교롭게도 왜 학생들이 헷갈리는가? 이것 때문이죠. 단모음도 몇 글자 있습니까? 10글자가 있습니까? 자, 단모음은 뭡니까? 이, 에, 위, 왜, 어, 아, 우, 오. 이거 구분해야 되죠?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자, 이 중에서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지. 위와 왜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능 완성에 나왔던 거죠. 요 기본 모음 10글자는 뭘로 친다?
하나의 글자 취급을 한다. 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다시 시작해볼게. 첫 번째, 중세국어 10글자, 11글자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아래야 하나를 뺀 게 기본 모음 10자고, 기본 모음 10자는 하나의 글자 취급을 한다. 그 다음에 단모음이 10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 논란이 되는 게 요렇게 있더라 라는 거죠.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모음표를 가지고 어떻게 소리 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작년 수능에도 나온 겁니다. 모음, 음운 변동의 개수 몇 번 변화하는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나는가, 한 번 일어나는가, 두 번 일어나는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이 풀고 가게끔 할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7쪽 갑니다. 7쪽. 음운 변동의 순서와 관련된 얘기 한번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봐줘요. 자, 얘 발음 알죠? 얘가 발음될 때 순서를 따져라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은 나온 적 없거든요. 제가 순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묻고 싶으면 반드시 장형문법으로 나오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실전에. 그래서 물어볼게요. 자, 이거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음돼야 될까? 자, 우선은 만약에 이게 자음군 단순화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날 때 얘가 된 소리가 난다는 거는 봐봐요. 어디에도 리을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게 없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 기억에는 리을 기억도 포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핵심인데 이 비읍은 리을 비읍이나 리을 피읍을 역시 포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여기 음운 변동이 되면 얘 제일 처음 어떻게 소리 난다? 된 소리 내기가 먼저예요. 이게 된 소리 내기가 먼저거든. 자, 그래서 읽고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될까요? 자, 이 순서를 지금 꺼낸 거예요. 자, 봐봐. 제가 준 자료 열심히 본 사람은 제가 한번 설명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거 어떻게 소리 나야 돼? 어떻게 소리 나야 돼요? 제일 처음에 EBS는 좀 극단적으로 피읍을 비읍까지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리을 비읍, 리을 피읍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정도로 끝내도 돼요. 하지만 요거는 지켜야 돼요. 먼저 뭐야? 먼저 된 소리 내기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면 되죠. 자음군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하면 될 건데 이거를 내놨어요. 이걸 내놨다. 자, 그래서 19번과 20번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고자 마음먹었냐면 다른 반에서 요걸 그냥 심심해가지고 테스트 에피타이저로 뽑아가지고 던졌더니 공부를 나름 한다는 것들이 막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를 오프닝에서 요 정도만 얘기해주고 풀게 해서 틀리면 화 정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자, 시간 주겠습니다. 19번, 20번. 진짜 많이 설명해 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20번. 제발 지문을 꼼꼼히 읽어요. 지문 반드시 읽어줘요. 시간 낭비 아니니까. 자, 요 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운 변동의 순서에 대한 글이에요.
음운 변동의 순서는 정말 이렇게 장형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고쳤으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된소리대기예요. 그래서 살을 좀 썼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살다에 는이 붙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리을 탈락이 되는 거죠? 4는. 자, 이미 답을 얘기해줬죠. 리을 비읍입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만나서 된소리대기가 될 때 아까 썼다시피 이 비읍에는 리을 비읍과 리을 피읍이 포함되고 이 기역에는 보통 리을 기읍이나 기역 시옷 같은 게 포함이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 처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된소리대기 꼬라고 발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읍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된소리대기 일어나고 자음문 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뭔지 알겠죠? 어떻게 된다? 뚫, 코가 됩니다. 왜냐하면 겉센 소리 대기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수능에 나왔던 거 하나만 써놨습니다. 흙하고일까요? 흙하고일까요? 요거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예외 발음이에요. 흙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자음문 단수나가 먼저 이루어져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떻게 발음된다? 흑하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겉센 소리 내기가 먼저 일어나는데 얘가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 발음법의 예외 조항으로 기록까지 되어 있는 애입니다. 자, 비슷한 게 뭘까요? 흑하고와 함께 닭하고가 있습니다. 닭하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죠. 제일 처음에 뭐야? 시옷이 디귿이 되고 디귿 니은에서 비음화가 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당연히 된소리 대기가 먼저 돼도 되고 교체가 먼저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이 쌍기역은 기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기역으로 하고 난 뒤에 그드브 그드브 스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설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 기억이 넘어가서 된소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급하게 보면 착각을 해요. 급하게 보면 끄, 뜨, 뿌, 스, 쯔는 하나의 음운이에요. 그렇죠? 넘어가서 어떻게 될 수가 없다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니? 제일 처음에 여기 있네. 리을 기역. 그럼 얘도 먼저 뭐가 된다? 얘가 깨 발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문 단순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도 역시 짧다. 어떻게 되겠어? 얘가 된소리 되기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 순서가 이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제에서 와 이거 재밌다 했던 거 또 하나 얘기하고 의문은 대강 정리할 건데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13번 자 올해 EBS에 다 실려있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자. A부터 한번 볼게. 니들 대답해도 돼. 자 걸에 어가 오면 걸어 이렇게 되죠. 이건 뭡니까? 이거 연음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싫어 이건 뭐죠? 이거는 히읗 탈락입니다. 자음문 단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히읗 탈락이죠. 히읗 탈락돼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어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자고. 지어가 지어로 발음되기도 하고 지여로 발음되기도 하고 저라는 준말이 되기도 한다고 쓴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 지어가 발음도 되고 지여라고 발음도 된답니다.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반모음 첨가죠. 그런데 이렇게 저라고 되면 이걸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준말을 뭐라고 해? 이제 대놓고 반모음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반모음화까지 하는데 자, 그 다음 뒤에 재밌다. 저가 발음 날 때는 어떻게 돼? 저.
반몸이 탈락되죠. 자, 그러니까 준말이 만들어진 과정과 발음은 다르죠. 자, 요게 또 어디 있을까? 5번 가봐. 피어. 피어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피여라고 발음되기도 하지. 똑같아. 뭐야? 반몸 첨가로 피여가 되죠. 근데 그 옆에 봅니다. 준말은 뭐가 돼 있어? 펴 되어 있고 발음 날 때는요. 탈락이 없죠. 펴 그대로 발음 나기도 했어요. 요런 것들의 미묘한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평가원이 이제 EBS가 뭘 보여줬냐면, 반모마, 반몸 첨가, 그리고 반목마가 되어서 발음 날 때의 차이점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음변동도 건드릴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D는 너무 쉽죠. 커는 뭐야? 탈락이란 말이에요. 탈락이니까 이건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시간 좀 드릴 거니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쪽 한번 갈게요. 이쪽 가서 쭉쭉 보겠습니다. 이쪽에. 자, 이쪽입니다. 4번에 형태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태소 보면 이제 요거 하나 물어볼게. 질문 하나 해야지. 자, 거기 모두가 해서 모두 있죠. 품사가 뭡니까? 모두 품사가 뭐예요? 극도로 외롭다. 자, 모두는 명사예요. 명사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는 당연히 뒤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자. 모두 모였다. 자, 이때 모두의 품사는 뭡니까? 이때 모두의 품사는 부사죠. 그렇죠? 왜? 조사가 없으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늘 문법할 때 나왔던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거였단 말이야. 체언 플러스 얘기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야. 모두. 이건 뭐 명사라는 거 알면 되고, B에 바라다 품사 알겠죠? 뭐 동사 될 거고, 꾸미 할 때 이는 조사, 드디어 부사. 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걔는 뭐 여기서는 당연히 어미겠죠. 부사를 져서 어미가 되겠고, 되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될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복합어 나와 있어요. 자, 뭐 집밥 이건 너무 간단하고, 건불다. 자, 통사의 비동사야. 건불다. 이니 비동사죠. 자, 동사 비동사 한번 건드렸고요. 헛돌다. 접사까지 건드렸네요.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입니다. 반이어와 유이어. 이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작년에 뭐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요? 작년 수능에 부사어가 만들어지는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EBS는 관용어를 만드는 4가지 방법을 냈어요. 자, 요거 설명하고 여기 한번 보자. 다 알 거야. 관용어를 만드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뭡니까? 관용사는 전부 다 관용어가 될 거고, 두 번째, 체험 플러스 뭐가 붙어?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가 붙어도 관용어가 되죠. 자, 관용격 조사 하나밖에 없잖아. 의. 그렇지? 세 번째, 체험 그 자체. 체험 그 자체가 관용어가 되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용언의 관용사형. 자, 그러면 용언의 관용사형이 뭐냐? 알죠? 용언의 어간에 정말 많이 했다. 관용사형이 뭐야? 니은, 리을, 는, 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물은 거예요. 그럼 질문.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게.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니? 부사어. 자, 요 색깔로 할게.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은 3가지죠. 어떤 건 빼면 돼? 요거 하나 제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비슷해.
자,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가 그대로 부사가 됐고, 자, 그리고 내가 부사격 조사 거의 빌듯이 얘기했어. 5개만 외우라고. 기억나죠? 에서, 에게, 으로, 와. 이거 알면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대신에 용언의 부사형이 돼야 되지. 자, 이것도 빌었어. 부사형, 전성, 어미, 뭐니? 그치. 이가 들어가면 안 되지? 개, 도로, 듯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무조건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7번 받으면 되고 8번입니다. 자, 절 딱딱딱 괄호하고 그 다음에 역시 2번에 대놓고 나오네요. 8번에 2번 봐봐. 제일 끝에 조사 로와 결합해서 부사어 기능 계속 나오는 게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하는 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9번입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입니다. 그냥 이걸로 정리할 수 있겠다. 주체 높임의 조사가 뭔가요? 주체 높임의 조사가 깨서지. 그리고 깨서가 나와야지만 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의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아니면 특수어휘를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깨. 자, 깨가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간접 높임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특수어휘를 쓸 수 있고 절대로 선어말어미 시를 못 쓰죠. 그러니까 선어말어미 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체 높임의 깨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거를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별거 없죠? 그 다음 10번 담화입니다. 그 다음 11번 저번 주쯤에 했을 거예요. 내가 조사는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 정리 딱 요거까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자, 읽으려고. 중세국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중세국어만 풀었습니다. 주격조사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죠? 이가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인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되는 거는 서술격 조사. 자, 중세의 서술격 조사는 이라 하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가 주격 조사 이의 환경과 똑같이 변하더라. 뭐 이런 게 있죠. 오늘 많이 피곤할 것 같아. 어떡하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좀 피곤해 보였는데 괜찮니? 내가 잘못 본 거야? 아, 예, 알았어요. 약간 우수에 젖은 표정이었구나. 그냥. 자, 그걸로 할게요.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주격, 서술격, 그 다음에 관형격. 자, 그때 관형격 조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의, 시오. 환경에 따라 달려 쓰인 거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이죠. 얘가 뭐야? 부사격 조사와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했다시피 중세 국어 문헌을 보고 현대 국어를 보고 파악을 하라 했다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였잖아. 그 다음에 오늘날에 없는 거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뭐야? 목격조사. 목격조사가 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불쌍하게 사용된 애가 목적격 조사인데 얘는 좀 불쌍해요. 그냥 모음 조화에 따라서 뭐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것만 계속 뺑뺑뺑뺑 돌았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1번도 그렇고 12번도 역시 모음조합. 작년 기출에 나왔잖아요. 모음조합. 현대국어긴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2번, 아니 1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채점도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좀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이유는 자꾸 뭔가 미뤄져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귤동리 1박 때문에 좀 늦게 맞춰서 오늘은 제 시간에 한번 맞춰줘볼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BS 현대시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채점 안 한 사람 채점하시고요.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밤양갱. 그 노래 듣자마자 바로 떠올렸던 게 가수 한 명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진짜 장기하스럽다 했는데 작사 작곡이 장기하예요. 그리고 뭐 비유나 유추적 발상이 괜찮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근데 참 뭐랄까 오랜만에 되게 밝은 노래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물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후크가 좀 강해요. 좀 강해서 얘는 100% 수능 금지송이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미칠 뻔했던 게 수능 보러 가는 날 얘기 안 했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긴장하셨나봐요. 아들 긴장되냐 그러길래 아니요. 솔직히 뭐 긴장도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라디오를 딱 켜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만행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태진아라는 가수의 옥경이라는 트로트입니다. 마지막에 옥경이 하고 막 부르거든요. 국어 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구절만 나오면 옥경이 뭐 이런 거죠. 아 진짜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해서는 안 될 욕을 속으로 던졌던 날이에요. 아니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까지 작정을 하셨나 이런 느낌이. 근데 밤양갱은 분명히 후크송입니다. 제가 보기엔 위험한 곡인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보통 탑백의 2위가 지금 아이유였거든요. 둘이 옛날에 사귀었었잖아요. 아이유하고 장기하가. 좀 또 짓궂다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에서 요즘 AI 보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유가 밤양갱을 부른 걸 누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당사자들은 좀 당황스럽겠다. 물론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야. 뭐 일상다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 어느 정도에 남는 게 있거든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또 어울려. 좀 어울려가지고 참 묘했어요. 자 이쯤 되면 채점 같은 거 다 했죠? 잠시 시간 준다고 헛소리 안 보고 뭐 눈썹 그리려고 마음껏 그려요. 제 학생 중에 하나 고2짜리애가 수능 특강 표지가 그 마음에 드는 게 사문이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사문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다른 건가? 사문이 예뻐가지고 그걸 사고 싶은데 문제는 얘가 이과예요. 그래서 표지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까 그 낮에 팀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능 특강 저걸 사왔더라고요. 노란 거를. 사문을 진짜 사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문 표지 안 쓰는 애 있으면 구해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본 게 올해는 사문이 제일 이쁘대요. 그래서 사문 표지는 기억 안 나요. 자, 지난 시간에 귤동리 1박이라는 작품을 하고 끝냈습니다. 페이지는 97쪽이에요. 전 오늘 6강, 7강, 8강, 9강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강, 11강에서 딱 끝낼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작품들이 쉽습니다. 남아있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쭉쭉 나가면서 확인도 해보고 할게요. 자, 가에 김영랑의 검은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학적인 이야기, 문학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 1920, 30년대에 있던 말들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북소월, 남영랑.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북쪽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쪽에는 김영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두 작가는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었다면 소월은 순수 서정시도 잘 썼지만 저항시도 꽤 잘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랑 같은 경우에는 순수 서정시의 비율이 좀 더 많이 높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지탄을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조금은 안타까운 게 솔직히 우리가 발라드를 정말 잘 부르는 가수에게 너 락을 해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는 김영랑은 그래서 저항시가 몇 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김영랑의 멋있는 점이죠. 김영랑이 1939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쓴 작품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저항시예요. 이 저항시를 신문에 발표하고 절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의 그 지지를 말이 안 나온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를 강제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절필 선언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김영랑의 저항시는 2편밖에 없어요. 제목을 딱 알고 있으면 2편밖에 없어서 편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김영랑을 별로 비난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 독을 차고, 제목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독을 차고 살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독을 가지고 누굴 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서정의 세계를 지켜가고 싶다라는 뜻에서 독을 차고라는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작품 검은고입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내용은 옛날에는 자유롭게 검은고를 음악을 노래를 시를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김영랑의 검은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벽의 기대선체. 이미 검은에서 뭔가 부정적이잖아 느낌이.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고요. 검은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이 바뀌었는데 20년이 흘렀대요. 자, 이거는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창작된 건 1939년이라고 보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검은 벽의 기대선체 20년이 흘렀다는 게 1939년이니까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검은 벽과 관련되는 연도는 1919년. 바로 작가는 3.1운동에서 큰 변화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은 정말 대단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지만 사실 좀 실패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은 벽의 기대선체, 우리 암담한 일제강점기의 세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서 알 수 있거든요. 검은 벽의 기대선체로 해가 20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이때 길이는 검은고를 비유한 거고요. 길이는 원래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기린이 울지 못한다. 이때 운다는 건 cry가 아니고요. 연주. 내 검은고가 연주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야? 3.1운동 이후에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은 억압받고 있다라는 뜻의 비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옛날에 이 기린을, 이 검은고를 퉁 흔들었던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의 손. 지금은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니, 향연은 잔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아있을 것이니 이 노인은 뭘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검은고를 자유롭게 연주했었던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EBS에서는 좀 재미있는 해석을 얘기합니다. 검은고를 연주했던 이 노인을 3.1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노인이 연주한 검은고에서 3.1운동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약간 반영론적으로. 좀 이따 설명 더 할게요. 계속.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땅 위에 있는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즉 이 노인께서 이 기린을 옛날에 퉁 흔드셨는데 이제는 이 외로운 기린 뭡니까? 기린을 뭐라 그랬어? 외로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죠. 감정이 이입됐다.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야. 하마
벌써 잊어졌을까봐 걱정이 된다. 우리 조상이 전 이게 해석이 또 좋거든요. 우리 조상이 저 기린을 잊었을까봐 걱정된다. 어떤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바깥은 거친들. 자, 자기는 집안에 있나 봅니다. 바깥은 거친들이래요. 거친들. 자, 그 다음 바깥은 거친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꿈이 잔나비 떼들이 쏘다니요. 잔나비 떼가 쏘다니요. 자, 질문합니다. 잔나비가 뭔가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원숭이에요. 원숭이입니다. 자, 그럼 밖에 봐봐. 바깥은 거친들, 이 거친들은 아까 말했던 일제강점기의 저 검은 벽과 유사할 거예요. 바깥에는 거친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이때 이리 때는 이 작품은 그냥 반영론적 작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제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이 쏘다니고 있답니다. 사람인 것처럼 꾸몄다니까 사람이 아닌 것들이죠. 사람도 아닌데 사람같이 행동하는 것들. 얘들은 바로 뭐냐면 변절자들을 비유해요. 사람도 아니라 그거지. 네. 사람인 양 꿈이 잔나비 떼들 쏘다다니요.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도 없어진다. 다시 기린 얘기를 합니다. 내 길이는 맘둘 곳도 몸둘 곳도 없어진다. 문 아주 굳이 닫고. 자, 바깥은 어떠니까요? 바깥은 거친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굳이 닫는다는 것은 바깥과 뭐 하겠다는 거야? 단절해 버리겠다는 거죠.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굳이 말한다면 이제 뭡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하는 건 웃기지만 벌써 194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밤도, 자, 이 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밤, 이 밤과 연결되는 건 이 앞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밤도 내 길이는 마음 놓고 물들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 작품은 그냥 대놓고 반영론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자, 보자. 일제강점이라는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으로는 일제강점의 시작을 3.1운동의 실패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벌써 1939년이 됐습니다. 외로운 내 기린 검은고는 연주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걸 연주했었는데 그들은 벌써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린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바깥에는 거친 들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이리떼나 잔나비떼 같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화자는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그리고 연주되지 못하는 기린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라는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좀 웃긴데 이 노인 3.1운동은 좀 이따 뒤에 문제에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 나 간단히 한 번만 정리할게. 나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자, 화자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하룻밤을 묵게 된 곳은 귤동 주막이에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런데 걸어오는 내내 화자는 여기가 동학농민운동의 장소였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던 정약용의 유배가 이루어진 곳이기에 정약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 놔두고 다산, 자네도 한 잔 들게 하면서 우연히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지명수배자 명단을 보게 됩니다. 이 지명수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물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도둑이나 뭐 그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명수배자 명단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인사들, 양심적 지식인들을 잡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구석에 낙서에 집중을 하게 되죠. 만약 다단 정약용 선생이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이런 죄목으로 공지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정부의 권력에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잠들지 못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상당히 길고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능에서는. 왜냐하면 좀 뭐랄까 좀 센 느낌도 있고 좀 길기도 하고. 여기 문제 프로라고 했죠. 자, 풀겠습니다. 같이. 1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어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말이 안 나와. 1번. 구조적인 안정감, 수미상관은 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에서 수미상관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절 변화 없을 거고요. 3번. 감정이입입니다. 3번에 가에 있죠. 외로운 길이. 감정이입이 있어요. 4번 없고요. 5번.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면 되겠네요. 2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틀린 학생들이 은근히 있을 건데, 자, A의 검은 벽과 그것이 이 밤으로 전환돼서 내면적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어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검은 벽이 이 밤으로 전환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요. 부정적 현실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어 간다라는 건데, 이게 근데 또 깔끔하지가 않은 게 내적 갈등이다. 이게 부정적인 정서 자체가 있는 건데 일관되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적 갈등이다. 단어가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나머지를 보면 우선 2번. 벽의 기대 전체 문을 굳이 닫고 있다. 외부 세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그 다음 3번. 해가 20번 바뀌었고 또 한 번 바뀌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 기린이 울지 못한다. 울들 못한다. 슬픔과 비애의 감정. 좋아요. 그 다음 영영 울지 못한다. 암담함. 마음 놓고 울지 못한다. 억압의 정도가 심하다. 자, 그래서 1번이긴 한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가 나오고 그 정서는 크게 두 가지가 된다고. 심화가 되거나 반전이 돼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끝까지 심화되고 있거든요.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 부정적인 정서가 생겼고 그 부정적인 정서가 흔들리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지가 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찝찝한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 덧붙이죠. 문학에서 시에서는 내적 갈등이란 말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소설의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가 타협하고 가겠습니다. EBS 문제 중에는 좀 애매한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기억해 둡시다. 정서가 일관되게 갈 때는 내적 갈등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적 갈등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지. 정서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바꿔야 되나?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갈등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환이 긍정적으로 갈 때는 갈등이 아니겠지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고민할 때 그 정도로 갈등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귤동리 1박이에요. 어렵지 않을 건데,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바닥 갈대와 바다 오리의 모습을 통해서 의적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광군과 싸웠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과거에 걸었던 정약용을 떠올리며 그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잔 들게나 다산. 이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그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과거 다산의 행적을, 자, 과거 다산의 행적을, 자, 이를 봅시다. 유언비어 날포로, D군요.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다라고 했는데, 자, 다산의 죄목에 대한 이게 현재 평가입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요, 그를? 아니죠. 다산의 죄를 과거의 목소리, 과거에 만약에 평가한다면 이렇게 쓰여졌을 거다라는 거지 현재의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로 본다면 반어법이라 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반어가 되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자, 고통의 신음소리가 현재 화자에게 들리는 곳으로 표현해서, 자, 과거나 지금이나 양심적 지식인이 고통받는 현실이 다르지 않다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봐봐요.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3.1운동을 비유한 거다. 자, 여기 보죠. 노인이 검은고를 연주를 했다는 거 자유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3.1운동을 비유한 게 아닐까. 이럴 때는 어떻게 세모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거친들 이리 때와 잔나비 때 했습니다. 자, 일제와 민족을 배반한 무리 딱 좋아요. 초금 목표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부릅뜬 눈이잖아요. 무슨 탐관오리가 나옵니까? 3번이 확실히 틀렸죠. 3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지나가고, 4번 바람은 차고 그리고 눈발이 치고 양심적 지식이 탄압받는 부정적 현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다단정약용이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했다. 뭐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EBS를 보는 것에 대한 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 정도 넣어둡시다. 노인이 검은고를 연주한 것 자체는 우리 민족의 자유를 요구하는 3.1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이 검은고를 연주했던 그것은 민족의 3.1운동의 비유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1쪽과 102쪽 한번 가볼게요. 101쪽과 102쪽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여기도 풀어라 했지? 자, 그러면 이 좀 신기하지 않대? 북방에서 북방에서라는 작품, 정현웅에게 이 작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이미 풀어와서 알겠지만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지죠.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는요 크게 두 가지, 1, 2년과 그 다음 3년으로 나뉘어지고, 현재는 4, 5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를 한번 보자고요. 백석입니다. 북방에서 전형웅에게, 자, 이거 뭐예요? 약간 편지 같은 느낌이죠. 전형웅에게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자, 아득한 옛날에 과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득한 옛날에 나라고 돼 있어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한년을, 음산을, 아무르를, 순가리를. 자, 뭐예요? 내가 떠난다. 어딘가를 떠났는데, 와,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열거죠. 열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국 북부에 위치한 산맥과 강을 열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딜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중국 북부를 떠났대요. 중국 북부를 떠났대. 계속 보자.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어이구야, 이거 뭐 의인법인데? 그 다음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자, 나는 떠났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자, 그런데 그 배반하고 속인 대상이 뭡니까? 바로 자연이거든요. 거기 등장하는 자연들을 내가 배반하고 속이고 나는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갑시다. 1년은 얘기했어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중국 북부 지역을 거기 있는 자연들을 모두 속이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자, 바로 뭐 들어가야 돼? 누가 슬퍼했어? 자연이 슬퍼했대요. 뭡니까? 감정이입이죠. 그럼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다는 것은 아마 떠날 때 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건 나도 사실 떠나고 싶어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슬퍼하던 것과 그리고 나를 붙잡던 걸 잊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떠남 자체가 좀 어쩔 수 없이 떠난 건가 봐요. 계속 봅니다.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 와, 멧돼지거든. 오로촌이라는 민족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나는 잊지 않았다. 난 아직도 그들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로촌과 솔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걸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누굴까? 이게 누굴까 도대체? 자, 계속 봅시다. 3년이에요.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나왔다. 자, 앞대가 뭐야? 오른쪽 봐. 평복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르는 각지. 자, 어디로 왔다? 한반도로 왔어.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고 가야 돼. 1, 2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화자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 중국 북부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이걸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륙이라고 합시다. 자, 그 대륙에 그 많은 자연들과 그리고 여러 민족, 그 주변의 민족들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나는 어디로? 한반도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한반도라는 곳으로. 자, 가볼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기에서, 햇기는 햇살이에요. 따뜻한 햇살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시적 호형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 백의 민족 느낌이 좀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와, 생활이 어때? 무척 좋죠? 무척 좋아요. 따뜻한 햇살을 받고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런데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자, 그럼 여기서의 삶이 좀 잘 봐야겠다. 잘 봐야 되겠다고요. 밤에는 개소리에 놀라고요. 그럼 뭔가 불안한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계속 볼까?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마다 절을 하면서도, 자, 절을 한다. 뭔가 비겁한 모습이잖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해요. 자, 불안하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도 나는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란 걸 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선 한반도의 삶은 이래요. 첫 번째, 경제적인 면은 어떤 것 같아요?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햇살에 따뜻한 잠을 자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하고 비겁한 삶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를 좀 얘기하자면, 이 작품은
상당히 오랜 역사에 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나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한반도라는 땅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 민족은 대륙에서 생활하던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해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북부 쪽에 대륙에 있던 우리 민족으로 상징되는 나는 떠나고 싶진 않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좋은 점은 있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감과 비겁함을 익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동안 돌비를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 금은보화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돌로 된 비석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금은보화가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뤘다는 건 드디어 긴 역사가 흘러갔어요. 약간 그 냄새 나지 않냐? 이육사의 광야 같은 느낌이 되지 않니? 약간 광야 같아요. 계속 봐요.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이때. 자, 봐봐. 아득한 새 옛날이 시작되려는 이때. 자, 아득한 새 옛날이 시작되려는 이때. 나는 참으로 이기지 못한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자, 나는 슬픔과 시름에 쫓겨.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 태반이 뭐야? 어머니 뱃속에 아이를 싸고 있는 게 태반이잖아. 뭐의 비유? 고향의 비유죠. 슬픔과 시름을 안고 나는 어디로 돌아왔다? 고향. 이때 고향은 뭘까요? 중국 북부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국 북부로 돌아왔으나 자, 이제 6절이죠. 이미 해는 늙었고 달은 파리해졌고 바람은 미치고 볼의 구름, 보랏빛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더 이상 뭐예요? 과거의 자연이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할까? 쇠락해져 버렸다라고 할게요. 쇠락해진 상황에서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쇠락해진 상황에서 아, 나의 조상은 자, 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끝났습니다.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고 그리운 것은 사랑한 것은 우러르는 것은 길기도 길다. 자,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자, 그 다음에 아주 단정적이죠. 그리고 없다. 바다와 물과 세월과 같이 뭐야? 지나가고 없다. 반복이죠. 지나가고 없다. 뭔가 상실한 느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104쪽 갑니다. 104쪽에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가와 나는 우리 특정 공간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상처를 형성하고 있다. 가의 바다는 광활한 영토를 떠나 요란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래서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요즘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느끼고 있다. 작가는 이런 화자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득한 옛날 나는 어디에서 살았죠? 중국 북부 대륙의 털을 잡고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과 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익을 찾아서 한반도라는 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윤택할지 몰라도 늘 불안하고 비겁하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이것은 어떤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일 거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일제강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기지 못한 슬픔과 시름은 아마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슬픔과 시름을 이기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북부에서 한반도로의 유랑이 다시 한반도에서 고향으로의 유랑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백석이 고향이 평안도란 말이에요. 평안도에 있다가 백석이 나중에 만주나 간도 따위로 유랑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과거의 아름다운 자연은 모두 다 쇠락해버리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조상, 형제, 일가친척, 이웃, 그리운, 사랑한, 우러르는 자랑 모두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극도의 상실을 느끼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되게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륙에서 살던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 한반도에 왔지만 한반도에서 일제강점으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서 중국 쪽으로 나아갔지만 거기에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사라졌고 끝없는 상실감에 가슴 아파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품 딱 하고 문제 풀고 바로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하고 바로 쉴게요. 제목 자체가 너무 좀 뻔뻔해요. 좀 직설적이에요. 상징은 상징인데 근데 좀 상징이 좀 약해요. 자, 철조망입니다. 휴전선이고요. 나비입니다. 우리 민족이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유, 얼마 전에 둘째가 셋째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된 셋째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군대하고 김정은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막 제가 근데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도 군대 가지고 난리치길래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너 군대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죠. 그냥 전쟁 중이에요. 우리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예요? 제가 김정은을 때려야 돼요? 이런 드림 나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계속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기는 군대 안 갈 수 있겠는가, 자기는 군대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가슴 아프던데, 이걸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적을 물리치고 하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물론 우리에게 북한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맞죠. 한 민족이든 떠나서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을 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함께 협상해야 되는 대상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는 유튜브에서는 김정은 돼지 이게 그냥 나오고 뭐 죽여야 될 존재 악, 저도 악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배운 거 없이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과연 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우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불러요?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우리는 한민족 이런 드립 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적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요.
적지라는 개념. 안 그러면 이 시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나비는 나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족입니다. 분단 자체는 북한의 정권 지배자들 말고요. 북한 동포들에게도 그 당시에 고통이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나비 자체는 우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내용을 봅시다. 지금 저기 보이는 푸른 강과, 자, 강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푸른 강과 그 다음에 또 산을 넘어서, 산을 넘어야 진종일, 하루 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그럼 이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무언가가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날아가고 있어요? 나비잖아요. 나비에게 강과 산은 건너기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계속 볼게요. 서쪽 하늘은, 서쪽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서,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은 노을 정도가 될 겁니다. 해질녘의 노을이거든요. 서쪽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 바로 해와 그 노을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나비의 지친 날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내용은 이렇게 돼요. 해질녘에 해가 나비를 바라봅니다. 저 지친 나비의 날개를 바라봐요. 자, 계속 봐요.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서로 가슴이 타는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는 바로 뭘까? 나비가 빨리 요걸 건너서 가야 될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가 바라보는 곳이기도 해요. 가슴이 탑니다. 빨리 제가 저기까지 가야 할 텐데. 얘도 여기를 바라보고 가슴 타고 얘도 가슴이 타요.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해가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과 또 강을 넘어야 진종일, 하루 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쪽 하늘에는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이 열려 해질 무렵에 해가 지친 날개, 나비의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이 타는, 나비는 빨리 저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해도 저기에 언제 나비가 갈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그리고 또 뭐가 불어요? 나비가 날아가는데 모진 바람이 불어대요. 자, 상황이 좀 이해돼요? 약간 영화처럼 생각해 봅시다. 자, 영화처럼 생각해봐. 하늘이 뭐야?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어요. 나비는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먼 거리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강과 산을 건너야 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해도 바라봅니다. 해는 지친 나비의 날개와 그 거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의 불안감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모진 바람이 붑니다. 계속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자, 왜? 나비는 뭐야? 바람을 이겨내고 강과 산을 건너 가야 되거든요.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나비 한 마리의 상처, 첫 고향의 꽃밭에 그러면 생각 잘 해봅시다. 첫 고향의 꽃밭이에요. 꽃밭은 기본적으로 나비가 좋아하는 거죠. 첫 고향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고향의 꽃밭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평화로웠던 혹은 행복했던 어떤 공간 정도가 될 거예요.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강렬한 바람의 향기였다. 자, 그 다음 계속 봐봐. 앞으로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어휴, 장난 아니네요. 거리도 나오고요, 마일도 나와요.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그럼 계속 뭡니까? 나비는 지금 뭐예요? 피에 젖은 날개로 어떻게든 날아가고 있어요. 자,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자 화자는 지금 나비는 어디 있어요? 싸늘한 적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비는 아직까지 위험한 곳에 있대요. 위험한 곳에 있답니다. 싸늘한 적지. 자, 계속 볼게. 벽. 아유, 또 벽이에요. 벽. 자,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정말 지겹게 불죠.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은 우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싸늘한 적지와 대비되는 아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거리를 날아가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방. 우리 아방에 따스하고도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까? 자, 이 아방에서 따스하고도 슬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따시하고도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까? 끝났네요. 여기 봐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아방에 따시하고도 긍정이죠? 슬퍼요. 부정이죠? 이거 뭐예요? 역설이죠. 자, 그러면 나비는 지금 적지로 상징되는 좀 위험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저기로 날아가고 있는데 아방이라는 공간, 우리 지역도 따뜻하지만 슬픈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무조건 싸늘한 적지, 이 적은 나쁘고 우리는 무조건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상처 입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상처 입는 공간. 자, 그래서 따시하고도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자, 또 하나 있어요. 첫 고양이 꽃밭이 있고 마지막 꽃밭이 있어요.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친 날개에 힘겹지만 아직 숨은 끝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어설픈 표시의 벽 기역. 자, 깃발이 펄럭펄럭 되고 있어요. 깃발. 이 깃발이 의미하는 거 아마 남과 북의 이념을 상징하는 깃발일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어설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설픈 표시의 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다. 극복이 가능한 그냥 일시적인 표시일 뿐인 깃발이요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시들은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전 이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정리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징 자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상징 자체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금 말한 것들을 약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괜찮을까? 쉬었다 할까? 자, 그래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오늘 자료 거기 14번에서 18번 문법 문제 풀고 잠 좀 깨우고 그리고 설명하고 나비와 철조망 마지막 정리 좀 해주고요.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기시개 좀 키시고요. 뭐 체조라도 같이 할까? 이런 것들. 자, 쭉쭉쭉 펴고 여기도 좀 열까? 문을 좀, 여기는 난방은 괜찮은 것 같고. 자, 몸이 약간만 틀어요. 나비가 우리를 죽여놨어요. 애매하게 괜히 억지로 해가지고 괜히 여러분들 졸리게만 만들고. 자, 몸 좀 틀고요. 옆에 좀 만져주고. 자, 요거 기왕 폈으니까 요거 얘기하고 바로 시로 갈 건데, 자, 우선 21번, 그러니까 8쪽의 21번 문법 문제 보면 이게 제일 먼저죠. 형태소 한번 나눠봅시다. 예측, 하, 기, 리을이에요. 이거 2022년 9월 모의고사 좀 베낀 거거든요. 자, 예측은 명사인데 이때 하는 뭔가요? 정책. 하가 뭐예요? 뭐뭐 하다. 첩사죠. 기는요? 기는 뭡니까? 명사형, 전성, 어미죠. 그럼 질문. 리을은 뭐죠? 이 리을은 예, 잘했어요. 목적격 조사죠. 왜냐면 어말어미 다음에 또 다른 어말어미는 못 오잖아요. 이게 조사라죠.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선어말어미 없고 전성어미가 사용되었다. 전성어미 뭐 사용됐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하나가 사용된 거죠. 요거 2022년 9월에 됐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나머지도 형태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예상하셨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 하, 시, 그 다음에 나, 요가 됩니다. 요는 보조사 요자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및 우리 과거에서 얻었, 아덧 했었죠? 단절의 대과거 및 얻었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 좀 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넷을 제일 쉽네요. 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란색을 선어말 어미를 볼게요. 선어말 어미를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면 자, 선어말 어미 보이는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도 있고 엇도 보이고요. 엇도 보이고요. 엇 보이고요. 엇 보이네요. 그렇죠? 선어말 어미네요.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어말 어미죠. 어말 어미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어말 어미 노란색으로 하면은 어말 어미 나 지마는 자, 그 다음에 씁니다. 그 다음에 을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옛날에 표 한번 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크게 했었는데 지금 뭐 원하시면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것도 역시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둬야 되는 거고 22번입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절을 우선 만들고 하나하나 생략된 성분, 서술의 자릿수까지 따져가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역시 높임과 관련되는 거. 높임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별건 없을 거예요. 자, 뒤에 수능 특강 문제 있을 거고요. 아, 오늘 진짜 시간이 안 되는구나. 23쪽 한번 가볼게요. 자, 23쪽에 가보시면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독서 지문이라서 이건 좀 쉽고요. 하나 넘어갑니다. 하나 넘어가면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평가원의 주제통합 지문 중에 역대급으로 쉬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쉬운 지문이라서 제가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유류분권 한 장 넘어갑니다. 이 유류분을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 유류분권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실제로 얘는 좀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되고 얘가 EBS에 실려있는 거에서 반영이 됐던 건데 약간의 숫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유산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부해 주겠다 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곳에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류분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57번 문제 계산하는 거 이거 재밌거든요. 솔직히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바빠서 옛날에 애들이 조금 헷갈려 했던 것들인데 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검색 엔진의 웹페이지 결정 순서 결정인데 60번 문제 요것도 약간의 숫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미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할 건데 복습 삼아서 한 번만 해보세요. 평가할 거니까. 아마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1월 초나 1월 중순쯤에 했을 확률이 커요. 이것들은 복습 한번 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요 가져간 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가 원령가 좀 할게요. 농가 원령가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농가 원령가 하고 그 다음 고전 시간은 제가 더 프로라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고전 시간 몇 개 없어요. 설명하고 바로바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끝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가 원령가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농사 짓는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노래했다는 거죠. 자, 원령이라고 하면 달거리라고 합니다. 한 달 한 달이 작품의 내용에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달거리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가볼게요. 목적문학이다. 저번에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12월은 개동이라 계속 늦겨울이다 이런 말인데 늦겨울이라 소환과 대한이 있는 절기로다. 이미 우린 다 지나갔죠. 소환, 대한, 추운 날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경칩도 지나갔어요. 개구리가 깬다는 경칩도 지나갔습니다. 소환, 대한의 절기로다. 설중의 복만들은 해 저문 빛으로다. 자, 설중에 눈 속에 봉우리들이 해가 저물어 가는 빛을 보인다. 그건 뭐 그냥 풍경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전에, 세는 설날이거든요. 세전, 설날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다? 지금의 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늦은 겨울이고, 자, 왜 늦은 겨울이라고 얘기하는가? 만이니까요. 그러면 12월을 양력으로 고치면 1월 중후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겨울이라고 말하죠. 월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어떤 날이다? 해가 봉우리 너머로 넘어가는 비치는 달이다. 그리고 설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살 때 섣달 금음 12월 31일 다음이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까지 멀지 않았다 이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이제 세시풍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세시풍속이에요. 지난해 여인들은 세시의복, 세시풍속, 바로 설날을 지낼 수 있는 의복을 장만하고 무명명주를 끊어내어서 옷감을 끊어내어서 온갖 무색, 온갖 물감들을 드러내니, 색을 드러내니 자주와 보라와 송화색의 청화갈매 옥색이 아름답게 펼쳐지는구나. 일변으로 한편으로 옷감을 다듬고 일변으로 한편으로 옷을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옷을 걸어뒀구나.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옷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옷을 사입지만 옛날에는 설날을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봤죠? 이야기라고 설빔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새 옷을 입는 거, 설빔을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갈까요? 입을 것은 이제 그만하고 음식 장만도 하오리다. 떡살은 몇 마리나 해야 되겠으며 술살은 또 몇 마리나 해야 되겠는가. 콩을 갈아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를 빚으소. 새육은 설날에 먹는 고기인데 새육은 게를 믿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좀 비쌌잖아 옛날에. 그래서 게라는 걸 했다고요. 즉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좀 무섭네? 소를 잡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고기게입니다. 고기게. 한마디로. 그래서 새육, 설날 고기는 게를 믿고, 그 다음 북어는 장에 사서, 나평날은 12월의 한 절기거든요. 나평날에 창에 덫에 묻어서 잡은 꿩이 몇 마리인가? 역시 이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꿩을 또 있어요. 꿩은 몇 마리이고 아이들이 금을 쳐서 참새도 지져 먹으세.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대추 생률이라 다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주는 술동이란 뜻인데 술동이에 술이 들으니 듣다 떨어지다. 술이 떨어지니 돌틈에 떨어지는 샘소리 같다는 거고, 앞뒷집에 타병성, 타는 소리 나는 거고요. 병은 떡병자예요. 떡을 치는 소리는 얘도 나고 쟤도 나네.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네. 새등장 새발심지. 자, 등잔 얘기하네요. 새등장 새발심지 장등하여 불을 켜서 세울 적에 윗방과 봉당과 부엌까지 곳곳에 명랑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명절을 받아서 불을 켜놓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초롱불이 오락가락하며 묵은 세배를 하는구나. 즉 불을 켜놓고, 불을 켜주는 건 뭐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초롱불을 켜고 여기저기 이동하고 뭘 한다고요? 묵은 세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설날이 되기 전에 여태껏 고마웠습니다. 한 해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하는 세배를 묵은 세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묵은 세배를 받으려는 곳은 불을 켜놓고, 세배하러 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초롱불을 들고 뭐하러 간다? 묵은 세배를 하러 간다. 자, 여기 잠시 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12월이라는 월을 소개했고요. 그 각각의 세시풍속 얘기를 합니다. 설빔 준비하는 거 여성들의 몫으로 나오고, 음식 준비합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묵은 세배하러 가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어와 내 말 듣소. 자, 갑자기 뭐죠? 어와 내 말 듣소 하면서
말 건방이 나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오죠. 어와 내 말 듣소.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고? 농업이란 게 어떠한 것인가? 종년 근고한다고. 종년은 1년이에요. 1년 내내 근고 고생한다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자, 바로 무슨 얘기한 거예요? 농업을 권유하기 위해서 얘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봐. 1년 내내 고생하는 게 농업이지만 결국은 결실에 낙이 있는 게 농업이 아니겠는가. 위로는 국가 봉역. 위로는 뭡니까? 국가에 봉사하고, 사계로는 사적으로는 제선 봉친. 제사 지내고 부모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 혼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형제 간의 혼상, 뭐 혼이 나거나 상, 장례 지내거나 하는 큰 일들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이 아니라면, 토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면 돈 시당을 어찌하겠는가? 돈 감당을 어찌하겠는가? 즉 결실의 낙이 있는데 가장 대표가 뭐다? 사람의 도리라는 수다. 바로 부모 형제에게, 부모 형제 간에 바람직한 도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덕분이다? 농사에서 나오는 소출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배가 부려서 선원하고, 즉 배를 이용해서 선업, 뱃일을 하고, 말을 부려서 장사하는 것, 전당 잡고 물건을 잡고 빚주는 것과 장판에 체계 놓기, 즉 돈놀이 하는 걸 말합니다. 장판에 돈놀이 하는 것, 일종의 금융업이죠. 술 장사, 떡 장사며 술막질, 주막 가게 보기. 아직은 혼전하나.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혼전, 좀 넉넉하긴 하지만 한 번만 뒤뚝하면, 한 번만 잘못되면 파라코가 된다. 한마디로 빚쟁이가 되고 남봉꾼이 되고 빚꾸러기가 되고, 파라코, 남봉꾼이 되고 빚꾸러기가 되어 살던 곳 터도 없다. 자, 여기에 의도가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농업이 근본이라. 배를 부려서 선업하는 것.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해볼게. 배 부리는 거. 요즘으로 좀 택시 같은 거죠. 운송업. 의미 없다. 자, 그 다음에 말 부려 장사하기. 역시 운송업. 의미 없다. 그 다음에 전당 잡고 빚주고 장판에 치겨 놓는 거. 금융업. 의미 없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술 장사, 떡 장사, 손막질, 가게 보기. 뭐야? 상업. 장사. 의미 없다. 아직은 괜찮은 것 해도 한 번 잘못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파랗고 남봉꾼의 빚꾸러기가 되어 살던 곳도 없어진다. 자, 무슨 얘기야? 저번에 한번 읽었죠.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에는 운송업이나 금융업이나 상업이 발달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걸 4대부의 처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4대부의 이 생각을 한번 봐봐요. 선비란 뭡니까? 농업이죠. 농업 땅에 공업, 공업 땅 상업이잖아요. 근데 끝에 있는 상업이 치고 올라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농업을 기반으로 4대부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으로 돈 번다 하니까 자꾸 뭐야?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 유출되는 거야. 상업 쪽으로. 그래서 말하지. 야,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한 번 잘못하면 끝장이야. 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농사는 뭐야? 내 몸 건실하면 모든 게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 갈게요.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절기도 진태가 있고, 즉 절기가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가 있고, 즉 계절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리고 연사도 풍년이 있어서, 자, 매년마다 풍년과 흉년이 있어서 수한, 풍박, 잠시의 재앙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수한, 홍수, 가뭄, 그 다음 풍박, 바람과 뭐 우박 이런 건데 어쨌거나 재앙으로 끝나요. 재앙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극진히 힘을 들여서 가소리 집안이거든요. 집안이 일심 한마음이 되어 일하면 아무리 3년에도 아무리 살년에도 살년 죽을 년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 해에도
살려내도 아사 굶어 죽는 거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참 슬프다. 자, 어떤 내용이야? 이런 일들은 한번 잘못되면 끝장이지만 농업은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고 풍년과 흉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해에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제 시골을 제가 지키어 소동할 때 소동한다, 시끄럽게 떠난다. 즉 다른 일을 하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소동할 뜻을 두지 마소. 황천이 인자하사 하느님이 인자하셔서 노하심도 하늘이 노하는 거 계절이 나쁘고 풍년과 흉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결국 뭐다? 일시일 뿐이다. 한마디로 뭐다? 하느님은 농민의 편이다. 날씨가 안 좋고 흉년이 온다 해도 한때일 뿐이다. 자네도 해보아. 자네도 생각해보아. 10년을 가량하면 10년을 대강 짐작해보면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다. 뭐야? 70%는 풍년이라고. 30%만 흉년이라고. 천만 가지 생각 말고 온갖 생각하지 말고 농업을 전심하소. 대놓고 나오죠. 뭐해라? 농업에 몰빵해라. 농업을 권유하는 거예요. 농업에 전심하소. 하소정 빈풍시를 성인이 지었으니 농업을 권유하는 작품들을 성인들이 지었으니 이 뜻을 본받아서 나도 대강 기록하니 이 글을 자세히 보아 힘쓰기를 바라더라. 뭘 원한다? 농사를 권유하는 거예요. 자, 월을 소개했고 세시풍속 얘기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농업을 권유하고 있다. 농업은 어쨌거나 1년 동안 고생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부모 형제 도리를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헛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정약용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농학파잖아요.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학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금방 풀게요. 자,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오해하면 안 되죠. 5번.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써놨죠. 이건 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밖에 없어요. 대화는 없어요. 2번입니다. 농업에 대한 화자의 생각입니다. 1번. 고생스럽지만 낙이 있다. 2번. 자연재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되고 3번. 하늘은 결국 인간에게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4번.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5번. 농사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다른 일들이 그렇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3번을 저번에 보기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부터 본다면 자, 국가와 끝부분 국가와 개인을 떠받치는 물적 토대는 농업에 있다. 그래서 2번 도시로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소동할 뜻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보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석해볼까? 자네도 생각해봐. 10년을 계산해본다면 70%가 풍년이고 30%가 흉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웬 향촌 사족이 농사를 해요? 농민들이 농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틀렸고요. 농업이 모든 게 근본이니까 전심하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진짜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도 끝났어요. 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되 내가 말하는 것 정도의 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나중에 또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료 줄 거니까 전체 한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해오라는 것들 좀 해서 가져오세요. 꼭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